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장 의미있고 빛나는 결혼식을 올린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곡선 그래프예요. 어떤 순간은 위로 확 올라가 있지만 또 어떤 순간은 아래로 확 내려가 있는, 한마디로 굴곡이 참 많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겪어온 사람이 바로 저희 쌍둥이 오빠인데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 함께 살면서 모든 기쁨과 슬픔, 상처와 행복을 함께 누린 쌍둥이 오빠와 저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참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저희 남매와 어머니만을 바라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해주시려고 했던 아버지와 현모양처라고 불릴 정도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3분 일찍 태어나 완벽한 오빠 노릇을 하려고 했던 쌍둥이 오빠까지, 화목한 가정의 표본이라고 할 만큼 저희 집은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 3분 일찍 태어났으니까 꼬박꼬박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알지? 오빠라고 안 부르기만 해봐. 겨우 3분 일찍 태어난 거 가지고 쪼잔하게 뭘 그래. 어차피 같은 연도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난 죽어도 오빠라고 안 불러줄 거다. 메롱. 아이씨, 고연서 너 진짜? 엄마, 연서가 또 오빠라고 안 불러요. 연서야, 연호가 그렇게 오빠 소리 듣고 싶다는데 오지기는 척 한번 불러줘라. 여기서 지켜보는 아빠가 다 안쓰럽다, 야. 오빠 아재가 마구 장난을 칠 때면 집안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사랑이 넘쳐났죠.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들어간 저희 남매는 학교도 같은 곳으로 배정을 받아 항상 같이 등하교를 하곤 했어요. 중학생이 되자마자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와 공부도 잘하지 않고 맨날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던 저와는 달리 오빤 중학교에 들어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원까지 다녀가면서 전교권을 유지하는 엘리트가 됐습니다. 반면 전 완전 밑바닥을 맴돌았고 말이죠. 덕분에 선생님들께서도 맨날 절 볼 때마다 오빠와 비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연서야, 니네 쌍둥이 오빤 이번에도 정도 2등을 했더라. 어떻게 쌍둥이면서 넌 오빠 성적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냐? 니네 오빠 좀 보고 배워.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던지. 에이, 전 공부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오빠는 학원까지 다니는데 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원까지 다니고 공부 못하면 그거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저 말하는 것 봐 저거. 가끔 보면 쌍둥이라는 게 안 믿길 정도라니까. 성적이나 행실에 대해서도 오빠와 저는 많이 달랐기에 선생님들은 얼굴만 좀 달랐어도 오빠와 제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비교를 하시는 선생님들과는 달리 부모님께선 저희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연호가 잘하는 걸 연서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연호가 못하는 걸 우리 연서가 잘할 수도 있잖아. 연서야, 연호야, 행복은 말이야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공부 대신 내가 잘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우리 연선 성격도 밝고 쾌활하니까 거기에 맞는 적성을 찾으면 되는 거고. 엄마랑 아빠는 누가 뭐래든 간에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줘서 참 좋다. 부모님께서 따뜻한 말로 응원을 해주시면 기분이 상해 있다가도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욕하지 않고 웃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던 저희 집에 벼랑간 불행이 찾아왔어요. 오빠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죠.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집을 나가는 부모님의 뒤를 영문도 모른 채 저도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닌 차에 타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만 하셨기에 직감적으로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오빠의 교통사고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오빤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에 쓰지 못하게 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됐어요. 고작 14살의 나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오고 있었을 뿐인데 벼랑간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찾아온 오빠. 어머니께선 곧 쓰러질 듯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진 빨개진 얼굴로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분노를 토해내셨습니다. 내 아들 저렇게 만든 놈,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꼭 좀 잡아주세요. 내 새끼,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 말인데 이제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불쌍해서 어쩜 좋아.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된 거잖아요. 걷는 거랑 목숨이랑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전 괜찮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계속 오시면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오빤 앞으로 걸을 수가 없다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어머니를 먼저 위로했습니다. 자긴 괜찮다고 못 걷게 됐어도 살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며 말이죠. 만약 제가 오빠였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오빠를 보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빠는 걸을 수 없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고 저는 그런 오빠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철없고 한심한 짓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한참 심각한 사춘기를 겪고 있었기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오빠가 정말 미치도록 창피했었어요. 오빠라는 존재가 정말 창피하고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았기에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뒤에서 오빠가 연서야 하고 제 이름을 불러도 모른 척을 할 정도였습니다. 연서야, 누가 너 부르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네가 헛걸 들은 거겠지. 뒤에서 또 부르는데?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학교에 연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어? 다른 사람 부르는 거겠지. 아우 배고파. 빨리 급식실이나 가자. 오빠가 부르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저는 끝내 모른 척을 하며 친구들의 팔짱을 끼고 발걸음을 재촉하기 바빴고 늘 함께했던 등하굣 길도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닌 그런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우리 딸한테 한 가지 부탁 좀 해도 될까? 무슨 부탁인데? 연서도 알다시피 연호가 예전보다 몸이 많이 불편해졌잖아.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옆에서 항상 누가 챙겨줘야 하는데 엄마랑 아빤 연서가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연우를 조금만 더 살뜰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어. 연서는 연우의 하나뿐인 쌍둥이 동생이잖아. 그렇지?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오빤 옆에 챙겨주는 친구들도 없대?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쌍둥이 동생이니까? 그런 이유로 챙겨야 하는 거라면 싫어. 난 안 해. 저는 완전히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부탁을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던 건지 오빠를 챙기지 않겠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곤 했죠. 결국 오빠는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어져 저와 함께 다니던 학교를 떠나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전담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비슷한 상황에 친구들이 있기에 좀 더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게 전학의 이유였죠. 오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조차도 집에선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예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오빠가 너무 짜증나 결국 식사 자리에서 하면 안 될 얘기까지 꺼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현은 부럽다. 맨날 엄마 아빠 관심 한 몸에 받고 오빠 돌본다고 난 아예 신경도 안 써주는데 나도 사고 나서 어디 하나 못 쓰게 되면 오빠처럼 관심 받을 수 있는 건가? 고현서, 너 어디서 그런 막대 먹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부모 앞에서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지. 마냥 잘한다 예쁘다 해주니까 정도라는 것도 모르고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고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철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해야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그런 소리 못해. 생전 제게 화라고는 한 번 낸 적 없던 아버지께선 식사를 하는 도중 저를 향해 목에 핏대까지 세우시며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는 울먹거리시며 화가 난 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화를 낸 아버지를 보며 괜히 속상한 마음에 밥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그대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센 사춘기를 겪고 있던 중이라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오빠에게만 모든 정성을 쏟는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몸이 불편한 오빠에게 당연히 더 정성을 쏟은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오빠가 제 방문을 두드리면서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서야, 나야. 나 들어가도 돼? 들어오지 마. 오빠 얼굴 보기도 싫어. 아, 연서야. 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너무 울지 말고 내일 눈 퉁퉁 붓는다. 쉬어. 오빤 그 와중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막대 먹은 소리를 한 저의 잘못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날 이후 오빠는 제게 더 이상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그냥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항상 따뜻하게 먼저 말을 건네줬던 오빠가 마치 남처럼 행동을 하자 마음이 살짝 쓰리긴 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오빠 멀어진 와중에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때때로 오빠에게 원인 모를 통증이 찾아 오빠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었어요. 가끔씩 소리 소문 없이 시작되는 통증은 몇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오빠를 괴롭혔고 통증이 시작될 때면 온 집안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들어찼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겨우 통증이 잠잠해지면 부모님께선 조용히 오빠 방을 나와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대체 우리 연호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돼? 저 어린 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괜찮다고. 시간 지나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해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줄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오빠가 괴로워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졌지만 결코 먼저 다가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간 지 3년 정도가 지나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쯤 저희 가족에겐 예고하지 않은 또 다른 커다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연서야, 잠깐 밖으로 나와볼래? 17살의 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과 목소리하고서 절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짧은 찰나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복도로 나간 저는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니요?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다녀오겠다고 인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맞다더구나. 사거리 쪽에서 역주행해 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우선 여기 이 주소로 가봐. 선생님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시며 쪽지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거기엔 장례식장 이름과 주소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입에서 들은 소식은 다름 아닌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지 눈물조차 나질 않더군요. 거의 반쯤 나가버린 정신으로
쪽지에 적힌 장례식장으로 향했을 땐 이미 큰이모와 작은이모 그리고 외삼촌이 로비 쪽에 모여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냐. 억울해서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그 옆엔 오빠와 오빠의 담임 선생님으로 보이는 남자분께서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빤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고, 저도 오빠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엉엉 울어버렸어요. 부모님은 몸이 불편한 오빠를 대신해 몇 달에 한 번씩 하러 가는 약을 타러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그곳에서 역주행차를 하나 만나게 되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는 현장에서 잡혀갔고, 부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멍하니 상복을 입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로서 열심히 살아온 제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 건지, 아무리 묻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저희 남매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휘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헤어나 평생 흘린 눈물을 거의 다 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펑펑 울었는데, 오빠는 의젓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명 한 명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휴, 참 안타깝기도 하지. 이렇게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얘들아, 힘내라. 이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의 발길도 뜸해질 때쯤 저 오빠는 방 안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너무 울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운이 쭉 빠지고 저절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밖에서 큰이모와 작은이모 그리고 외삼촌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나 없을까.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딱 지나가는데 역주행하는 차량이랑 부딪힐 수가 있어. 정말 이렇게 보면 신이라는 건 없는 게 분명하다니까. 지금쯤 둘째 하늘에서 엄마 아버지 만나시려나?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엄청 뭐라고 하시겠지? 그렇겠지. 엄마 아버지가 둘째 조 맡기셨어. 에휴, 좀 더 잘 살게 도와라도 주시지.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그래. 형부도 그렇고 안타까워 죽겠어. 그나저나 이제 연서랑 연은 어떡해. 우린 그렇다 쳐도 쟤넨 부모를 한 번에 잃어버린 거잖아. 둘 다 나이가 17살인데 고아원이라도 보내야 되나? 아니다. 고아원에 보내긴 좀 애매한가? 17살이면 고등학생인데 고아원에 보내긴 좀 애매하긴 하지. 아님 우리 중에 누가 맡아서 키워야 하나? 난 연서까진 데려다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호는 좀... 다들 알겠지만 연호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잖아. 같이 살면 이래저래 손도 많이 갈 테고 하나하나 수발도 다 들어야 할 텐데 난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네. 뭐 그래 막내야, 네가 연호를 데리고 가는 건 어때? 어차피 넌 딸밖에 없잖아. 연호 입양하면 배도 이어갈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너난 되게 남의 일이라고 막 말하는 경향이 있더라. 제 상태를 봐.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애를 갖다가 무슨 대를 잇고 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머, 넌 그렇다고 왜 역정을 내니? 그냥 못 키우겠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우리 중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음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기는 거지 뭐. 몸이 저래서 입양이나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다만. 큰이모와 작은이모 그리고 외삼촌의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에 이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서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꾹 참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며칠 후 장례를 모두 치르고 눈물로 부모님을 떠나보내드린 후 내려오는 게 작은 이모가 벼랑간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서야, 오늘부터 작은 이모랑 같이 살자. 이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연서가 눈에 밟혀서 안 될 것 같아. 이모부한테도 우리 연서랑 같이 살겠다고 말해놨으니까 작은 이모 따라가자. 작은 이모, 그럼 오빠는요? 연호? 연호는 훨씬 더 좋은 친척집으로 가서 살게 될 거야. 더 좋은 친척집이요? 어떤 분이신데요? 큰이모요? 아니면 외삼촌?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친척이라곤 큰이모랑 외삼촌밖에 안 계신데 두 분 중에 누가 오빠를 데리고 가기로 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외삼촌이 연호를 데리고 가기로 했어. 잘 됐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서는 집 가서 짐 챙기고. 외삼촌이 오빠를 데리고 가시기로 하셨다고요? 작은 이모, 거짓말 하시려면 좀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없어요? 얼굴에 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티가 나는데. 그리고 외삼촌이 오빠한테 말을 거는 거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저렇게 오빠 혼자서 휠체어 끌고 있는데 뭔 외삼촌이 오빠를 데리고 가요. 작은 이모는 제 말에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자연스럽게 하지. 대화 내용을 다 들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휠체어를 끌고 오는 오빠를 향해 이렇게 물었어요. 오빠,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오빤 나랑 떨어져서 살 수 있어?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뚱딴지 같은 소리든 장딴지 같은 소리든 어서 대답이나 해. 떨어져 살라고 하면 살지. 못할 건 또 뭐 있겠어. 그래? 그럼 오빤 부모님까지 다 돌아가신 마당에 나 없이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어? 나 없이 혼자 옷 갈아입을 수 있어? 화장실은 갈 수 있고? 항상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시던 거 나랑 떨어져서 다른 집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하는데 그거 다 견딜 자신 있어? 아니. 그럼 마지막 질문. 외삼촌이 오빠 데리고 가겠다고 오빠한테 말한 적 있어? 아니, 외삼촌께서 따로 말씀하신 건 없었는데. 작은 이모의 거짓말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서 작은 이모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어떡하죠? 외삼촌 오빠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데. 들으셨겠지만 오빠는 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못 떨어질 것 같아요. 먼저 저 데려가 주시겠다고 눈에 밟힌다고 말씀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작은 이모는 오빠까지 데리고 가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전 오빠랑 둘이서 어떻게든 잘 지내고 있을게요. 죄송해요, 작은 이모. 저는 작은 이모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한 다음 오빠의 휠체어를 끌면서 식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 후 모든 장례식을 끝내고 저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으로 돌아왔고 오빠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작은 이모 안 따라갔어? 작은 이모 집도 잘 사고 따라만 가면 행복하게 사는 건 이미 보장되어 있을 텐데 왜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고 그래? 그냥 조용히 같이 살자고 말하면 같이 살겠다고 하고 따라가면 되지. 왜 나랑 같이 살겠다고 했냐고. 내가 오빠를 두고서 작은 이모가 같이 살자고 해서 좋다고 홀라당 따라가 버리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엄마 아빠가 잘도 아이고 내 딸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큰이모나 작은이모 외삼촌 세 분 다 오빠 데리고 갈 생각 없었어. 내가 작은이모한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오빤 고아원으로 갔겠지. 내가 아무리 오빠한테 그렇게 몰질고 독하게 행동했기로써니 내가 어떻게 그 꼴을 보겠어? 내 몸이 힘들어도 내 혈육은 내가 챙기는 게 낫지. 연서야,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살아생전 부모님이 오빠한테 해주셨던 거 이젠 내가 해볼게. 좀 서툴러도 다 이해해줘야 된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오빠와 함께 둘이서 살게 됐습니다. 하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한 달 정도가 지나니 자연스러워지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토스트나 시리얼을 말아서 오빠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고 항상 정해져온 오빠네 학교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오빠의 학교 담당 선생님께선 매일 아침 늦지 않게 나와 기다리고 있는 저희 남매를 보고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연호가 표정이 부쩍 밝아진 이유가 있었네. 남매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정말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빠 학교에서 잘 지내나요? 제가 이걸 한 번도 여쭤본 적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럼요. 얼마나 성격도 밝고 싹싹한데요. 선생님들 학생들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연호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적응은 진작에 했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넘어가고 난 뒤로부터 그곳에서 뭘 하는지 학교에 적응은 잘 해나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무렵 저의 행실로 오빠와의 사이가 많이 멀어졌었기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래도 오빠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나름대로 마음이 놓이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와 살다 보니 철없이 행동했었던 지난 날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오빠에게 마구 상처를 줬더니 오빠가 절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모른 척 했더니 오빠를 귀찮아했던 것까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니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미친 듯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래서 한날은 오빠와 함께 저녁을 차려 먹으며 과거 있었던 철없는 날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깜짝이야. 뜬금없이 밥 먹다 말고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냥 오빠 다리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오빠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오빠 전학 가기 전에 학교에서 오빠가 내 이름 불렀는데 모른 척 했던 거. 오빠만 엄마 아빠 관심 받는 게 쌤나고 기분 나빠서 차마 내뱉으면 안 될 말까지 내뱉으면서 오빠 마음에 상처 준 거. 오빠 창피하고 귀찮아했던 거. 그때 오빠도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고 제일 힘든 건 오빠였을 텐데 내가 생각 없이 그렇게 상처 줘서 미안해. 진작에 했어야 될 사과인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고. 괜찮아. 난 이미 다 잊었어. 그리고 네가 귀찮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었고. 그래서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속으로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린 현재를 살고 있잖아. 넌 지금 내 보호자가 돼서 정말 잘 챙겨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나간 일 가지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때는 너도 나도 어렸고 누구라도 철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잘못한 거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되는 거고. 저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오빠는 그런 제게 미소를 띠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마음을 열어 사과를 받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오빠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둘이서 정말 든든하게 의지를 하며 지냈고 시간이 지나 둘 다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했고 오빠도 좋은 기회를 얻어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쯤 친구를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슴 설레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인데요. 남편은 배려심도 깊은 데다 무척이나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게 참 잘 맞춰주는 사람이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는 동안 다툼을 한 적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죠.
그렇게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건 서로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상대방의 가족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거니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남편과 4년 정도 만나며 오빠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걸 다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있잖아, 주원 씨. 내가 오빠 한 명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랬었지. 왜? 사실 우리 오빠가 14살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바람에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거든. 혹시라도 이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싶어서. 왜 그런 걱정을 혼자 하고 있었어? 진작에 말하지. 난 아무렇지도 않아. 어차피 결혼 허락도 형님한테 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빠르게 날 잡자. 사랑하는 동생이랑 결혼할 사이라고 듬직하게 인사드려야지. 정말 괜찮아?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그런 걸로 불편해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난 정말 괜찮으니까 형님께서 편한 날짜로 약속 잡아줘. 나름 큰맘 먹고 얘기를 꺼냈는데 아무 일 아니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마무리한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오빠에게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으니 오빠도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쌍둥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다는데 3분 먼저 태어난 오빠라서 안 만나볼 수가 없지. 너 그 말 알지? 남자가 제일 잘한다고. 내 동생이랑 결혼할 남자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봐야겠다. 난 언제든 괜찮으니까 편한 시간에 만나. 그렇게 남편과 오빠는 그주 주말에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오빠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시모와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까지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모가 정말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니까 아예 17살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하반신을 못 쓰는 오빠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요. 예.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 수발들러 자주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설마 신혼집에 같이 살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오빠는 오빠대로, 저흰 저희대로 신혼집 구해서 살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너 같으면 걱정이 안 되겠니? 예비 며느리 되래가 부모님도 안 계시는 데다 다리가 불편한 오빠랑 둘이서만 같이 산다고 하는데 지혜 오빠 수발 든다고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거 아닌가 몰라. 당신 그만 못해? 사람이 할 말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뭐가 어쩌고 어째? 밥 좀 못 얻어먹으면 어때서? 당신 아직도 주원이가 어린애처럼 보여? 지 마누라가 밥 좀 안 차려줘도 혼자서 밥 해먹고 반찬 꺼내먹고 다 할 수 있는 나이야. 어디 할 말이 없어서 그럼 못 빼어먹은 말을 하고 있어? 그래 엄마, 새언니 앞에서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진 잘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아픈 가족 돌보는 입장이 되어보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실 거예요. 빨리 사과하세요. 어머, 난 그냥 괜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다들 무섭게 왜 그래?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그냥 헛소리 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휘어버려.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 알지? 솔직히 말하면 시모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순간적으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가 저의 편을 들어줬기에 그나마 상황과 감정들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시모가 저런 식으로 생각 없는 말을 내뱉거나 시비를 걸어온다면
저도 절대 굴하지 않고 속 시원하게 응징을 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오빠와 밥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상간의 일정까지 잡았다고 말을 해줬는데 벼랑간 오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연서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상간에도 그렇고 결혼식에도 오빠가 참석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가 나한테 유일한 혈육인데 오빠가 안 오면 내 가족은 누가 와? 상간엔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식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드레스 입은 거 안 보고 싶어?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런데 네가 제일 축하받아야 하는 날에 내가 휠체어 끌고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신부 오빠입니다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수근거릴 거 아니야. 사돈 되신 분들께서도 나 다리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걱정하셨다면서. 오빠가 안 와도 뒷말할 사람들은 다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인데 안 온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대신 내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너 열심히 축하해달라고 할게.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고. 오빠가 미안해. 동생 결혼식인데 이런 말이나 하고. 나 참 못난 오빠다. 그치? 오빠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빤 제 하나뿐인 혈육인데 그런 이유로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오빤 저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달에 걸친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오빠에게 정말 제 결혼식에 와줄 생각이 없느냐 물었고 오빠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조금 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굴 닮아 저렇게 고집이 센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찾아와 축하를 좀 해주면 좋을걸.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됐고 식장엔 정말 많은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줬습니다. 그리고 큰 이모를 비롯한 다른 친척들에겐 결혼 소식을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했던 얘기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오빠를 떼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결혼식장에서 마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빤 끝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형님은 정말로 결혼식 안 오신대? 오빠 친구들은 많이 왔고 아까 인사도 다 했는데 오빤 진짜 안 올 건가 봐. 누굴 닮았는지 진짜 황소고집이라니까. 나 같으면 그냥 동생 드레스 입은 거 궁금해서 얼굴이라도 잠깐 비추겠구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 형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결정하신 거겠지. 남편이 옆에서 열심히 다독여줬지만 그래도 속상한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식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되었고 저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에 남편과 함께 동반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니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속도 울렁거리고 너무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평생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벅차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맞절까지 끝낸 다음 축사를 할 차례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벼랑간 사회자가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사를 해줄 분이 중간에 바뀌었네요. 지금부터 신부 쌍둥이 오빠의 깜짝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부 오빠분께선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까 그렇게 둘러봐도 오빤 보이지 않았었고 원래 축사는 친한 친구가 해주기로 했었는데 또 언제 바뀐 건지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도 몰랐던 그야말로 깜짝 이벤트였죠. 그렇게 저도 남편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문이 열렸고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오면 올 거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지. 이렇게 몰래 찾아와서 사람을 놀래키려고 한 건가 싶어서 괜히 얄미우면서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저희 부부 앞으로 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의 친구들이 옆에서 보행 보조기를 가져다 줬고
그걸 잡고 일어선 오빠가 아주 느린 걸음으로 저희 부부의 맞은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사고가 난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도 오빠가 저렇게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은 홀로 걸음을 걷는 게 많이 불안정했기에 옆에서 오빠의 친구들이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줬습니다. 신부의 오빠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려줬고 식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빠를 향해 많은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오빠는 방긋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고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준비해온 축사를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내 동생 연서에게 연서야,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읽다가 내 감정에 북받쳐서 결혼식장에서 엉엉 우는 찌질한 오빠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오빠가 많이도 원망스러웠을 거야. 뭐 저런 게 다 있나. 오빠만 아니었으면 꿀밤을 몇백 대라도 쥐어박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었지? 아니라고 해도 네가 서운하고 속상했을 거라는 걸 난 다 알고 있어. 같은 배에서 태어나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내가 널 모르면 이상한 거지. 그래도 끝까지 오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이제는 휠체어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아주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모습을 너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서였어. 나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재활했다. 어때? 멋지지? 오빠, 나는 네가 내 쌍둥이 동생이라서 참 좋았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던 날 사실 나도 큰이모, 작은이모, 그리고 외삼촌이 하는 이야기들 다 듣고 있었어. 아무도 다리가 불편한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말. 그래서 그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네가 작은이모한테 그러더라고. 오빠는 나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둘이 살겠다고. 넌 충분히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날 돌봐주면서 매일같이 밥도 차려주고 학교 셔틀버스 타는 곳까지 휠체어를 끌고서 버스를 기다려주고 그러다 지각을 하기도 하고 세월이 흐를 만큼 흘렀어도 난 너랑 함께했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오빠는 그날 어른들이 나눴던 모든 대화들을 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축사를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니 오빠는 절 보고 웃으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나의 쌍둥이 동생 연서야. 난 너의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 너의 따뜻한 면모도 너의 솔직함도 가끔씩 드러나는 너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마저도 아낌없이 사랑해.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에 너를 이렇게 보내는 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하다. 이제 네 목소리가 빠진 집에 천천히 나도 적응을 해 나가야겠지? 연서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젠 내 걱정하지 말고 장서방한테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 내가 아는 연서라면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돈 어른들께도 일찍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서 많이 부족한 아이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용기였고 나의 응원이었고 나의 전부인 내 동생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의 결혼을 축복하는 쌍둥이 오빠 연호가. 오빠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식장은 훌쩍이는 소리 그리고 박수 소리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와중 시부모님들의 반응을 살짝 보니 아버님은 이미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계셨고 시모도 안쓰러운 표정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계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축사를 마친 오빠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결혼식 안 온다고 투정 부리고 서운해하기나 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오빠. 오빠가 말한 대로 나 정말 잘 살게. 형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두 사람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축사까지 써왔는데 잘 살아야지. 내 동생 눈에 눈물 흘리게 하기만 해봐. 아주 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두 사람 잘 살아, 꼭.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시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돈 총각이 참 속이 깊은 사람인 것 같다고. 자기가 색안감을 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대신 다시는 오빠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원래 살던 집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다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남편과 저희 직장에선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 자주 편하게 들러야 하지 않겠냐던 남편의 배려였죠. 무엇보다 오빠가 있는 집에 들리면 가장 좋아하는 건 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전생의 형제가 아니었나 신기할 정도였답니다. 맨날 첫날 집에만 가면 저희 오빠의 껌딱지가 되어버리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곤 한답니다. 형님, 제가 여동생 한 명밖에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형 한 명 있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제가 이 나이 먹고 이루게 될 줄 몰랐어요. 형님, 오늘 저희 알탕에 소주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을 알고 있거든요. 또 시작이다 또. 어떻게 당신 오빠만 보면 이렇게 좋아지기라고 해. 가끔 보면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에이, 그건 또 아니지. 그래도 형님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걸 어떡해. 그래, 연서야. 장서방이 내가 좋다잖냐. 바가지 긁지 말고 이해 좀 해줘라 니가. 이렇게 남편과 오빠는 죽이 척척 맞아떨어져서 집에 찾아갈 때마다 이렇게 웃긴 광경을 연출하곤 합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항상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반찬을 싸주시면서 오빠가 먹을 반찬까지 함께 싸주시며 오빠까지 함께 챙겨주시고 계세요. 이거 너희 먹을 반찬이고 이건 사돈 조각 갖다 줘. 혼자 사는데 반찬 같은 거 해먹기 힘들 거 아니야. 요즘 반찬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사먹는 것도 비싸. 아유, 어머님, 오빠 거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얘는 반찬 몇 가지 더 만든다고 손모가지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힘들어. 사돈 총각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몇 가지 이것저것 만들어 봤다. 사람이 혼자 살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하는 법이야. 결혼식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시모의 시선에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빠도 오빠대로 저도 저대로 서로서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날의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성해 나가면서 말이죠.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이 들 땐 드는 줄 몰라도 막상 헤어질 땐 그 정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실감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오빠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대로 제가 작은 이모를 따라갔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과 같은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제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어쩌면 정이 들었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단계일 수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며 살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길고 길었던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